어, 저번 시간에 이제 D를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이게 이 역자라는 글자가 이 달하고 해를 갖다 합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리고 이 역자를 왜 변화되는 변이 변화된다든가 또는 돌고 도는 의미의 역자로서 얘기를 했을까요? 즉 뭐냐면 해와 달은 매일매일 변하잖아. 그래서 그 변화된, 그러면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5,500년 전에 한문을 만들면서 자연현상을 논했을 때도 그 사람들도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인간이라는 게 일비일희, 한 번 웃음 좋다고 맨날 희낙낙할 게 아니라 한 번 슬프다고 항상 슬픔이, 세상은 희비가 항상 돌고 도는 거야. 그런 데서도 물론 세옹지에 말하는 말도 나오고 다 그런 건데, 세상은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지. 항상 좋은 사람은 영원히 좋고 항상 나쁜 사람 항상 나쁜 것만 아니야. 돌고 돌아. 그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하는 원리들을 이미 5,0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합해서 역이라는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학문은 여기다가 주자를 붙이면은 이게 두루주자야. 두루두루 돌고 돌아. 두루주자야. 돌고 돌아. 그러니까 인생사도 두루두루 돌고 도는 거고, 또 해와 달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살 때 해와 달의 변화에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뜬 낮에는 일을 해. 해가 뜨는 낮에 일을 하니까 이게 양의 개념이야. 양. 그리고 이 양의 개념을 우리가 인간으로 취했을 때 남자고, 밤이 되면 쉬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밤의 여왕을 여자라고 하듯이 이거 음이야. 음인데 이거는 여성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는 개념을 찾은 거고, 이때 특히 동양에서는 이 달의 변화, 음력의 개념을 중요시한 거죠. 달의 기운을. 그 달의 기운에서 12달이라는 12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천간, 우리의 하늘의 기회를 정하는 천간의 갑을, 그때 이 갑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간의 살을 살아가는데 목의 기운,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쪽에서 양의 개념, 이건 음의 개념, 또 화의 기운을, 화의 기운으로서 태양이라는 병화와 정화, 이건 양의 개념, 이건 음의 개념, 또 토의 개념으로서 대지로서의 무토와 양토와 음토, 그 다음에 결실을 맺는 금의 개념으로서 경금과 신금, 이거는 열매를 맺은 거고 이 안에 씨앗이 신금, 그 다음에 만물을 소생하는 수의 개념으로서 어머니가 애를 잉태해가는 과정으로처럼 임수와 물이 부족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수로서의 기수, 이렇게 10개의 십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지는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외우는 학문이 아니야. 저절로 알아죠. 이해를 하면. 그 지지는 이 달의 변화에 따라서 1년 12달, 12월. 그래서 이거는, 이 지지는 사람이 땅을 밟고 디디고 있는 거야. 이 지구가 돌아가. 그래서 1년 12달, 이거는 계절의 의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중국 사람도 이 지지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을 밟고 있는 지지는, 이거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운 옷을 입고 더운 옷을 벗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절적 의미로서 12월 12달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때 자를 일본에다 놨어. 왜 자를 일본에다 놨냐면 이거를 계절적으로 겨울이야. 겨울인데 11월을 기준했어요. 그런 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11월에 뭐가 들었어? 동지. 즉 옛날에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 역을 만들 때는 동지가 설날이었어요. 동지가 지나야만 해가 바뀌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동지가 11월 달 음력 11월 한 추운 겨울에 들어서 추우니까 주나라 때 국민을 생각해서 따뜻한 봄으로 하자 해서 입춘으로 바꾼 거야. 2달쯤 지나서. 그래서 음력 1월에 1월 1일을 설날로 한 겁니다. 그러나 역학적으로는 동지가 그럼 이달에 1월 22일인가가 1월 20일인가 22일이 이달의 동지예요. 그 1월 20일이 동지인데 그 동지가 지나면 이제 기축년의 기운은 사라지는 거고 그때부터 동지를 지나서부터 해가 길어져. 해가 길어지면서 해의 기운을 받는 거야. 그때부터 경인년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만의 학자들은 동지를 기준해서 사주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5천년 전에 그랬지만은 기원전 1000년 전에 주나라 때 입춘을 기준했던 거에 따라서 지금은 입춘을 기준해서 해가 바뀌는 걸로 우리가 이제 따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이 자자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애가 태어나는 과정을 그려서 이렇게 갈라지는 자자를 썼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축, 요거는 12월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걸 기준했어요. 자축, 인, 묘 이렇게 진사, 오미 그래서 1, 2, 3 이때부터 봄이 된다.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10 이렇게 12달을 기준해서 지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 천간하고 지지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천간하고 지지가 있어야지 사람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간하고 지지가 그래서 이거를 맞췄어. 근데 위에가 양이면은 밑에도 양이야지. 그래야지 이거는 이 글자는 양의 글자야. 천간은 양인데 지지가 음이 되면은 이 글자가 양인지 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은 양끼리 붙였어. 그래서 요거를 양,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그러니까 갑축이란 말은 없어요. 이건 양의 글자고 이건 음의 글자거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양은 양끼리 해서 갑자가 1번이야. 이게 1번이야. 이렇게 해서 갑자, 을축, 병인 쭉 해서 맨 끝에 자가 이렇게 하면은 개해가 됩니다. 개해. 이렇게 이게 60번 글자. 이렇게 해서 60갑자라는 글자를 찾아냈어요. 이 60갑자를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한 해 한 해를 기록을 할 수 있었어요. 올해는 어떤. 그러니까 그때 지금부터 5천년 전에 황제라는 분이 이제 기록을 했어요. 처음으로. 지금 올해는 갑자년, 이달은 갑자월. 그러니까 갑자년인 그는 60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내년이 경인년입니다. 근데 6.25가 난 지 딱 60년이 되는 거죠. 1950년대 6.25가 났잖아요. 지금 딱 60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알아지게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를 겪을 것이냐 하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주역에 의해서 맞든 틀리든 주역의 원리에 의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때 1년은 60년마다 돌아가. 옛날에는 수명이 짧으니까 60년을 살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한갑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0년이 지나서부터는 뭐야 이제 이거는 나머지 여분이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우리나라 고려 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야 60만 되면은 산속에 갖다 집어넣은 고리장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리고 그때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래서 1년은 60년씩 돌아가. 그 다음에 1년 12달 돌은 달은 1년 12달인데 갑자월, 을축월, 병인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가려면 몇 년 걸릴까요? 12월인데 5를 곱하면 60개월이죠.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돌아요. 5년에 한 번씩. 일은 갑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정해일이야. 그럼 내일은 무자일, 그 다음은 기축일, 경인일, 심일 이렇게 했는데 달은 5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만 일은 60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2달 지나면 3달째 가서 똑같은 날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년,
이건 60몇 년마다 돌아와. 월은 12월마다 돌아와. 그 다음에 일은 60일마다 돌아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7시면은 무슨 시냐? 이렇게 시기를 정하는데 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시는 2시간씩 쪼갰어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2시간씩 쪼갰으니까 뭐예요? 1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글자. 이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해서 네기둥, 사주, 네기둥이라는 사주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이 글자가 천간지지, 천간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다 그러면 여기 갑목, 지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자라는 사주팔자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 5,000년 전에 60갑자를 만들고 그 60갑자에 의해서 기록을 하면서 사주팔자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개인의 기륭하복을 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농경비의 농사일을 언제 하고 언제 하느냐 이런 걸 기록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장 입장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피해를 줄이고 어떻게 잘 살게 하느냐 그런 구구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원전 700~800년 전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개개인의 사주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낙록자라는 사람이 사주풀이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없어. 기록이 없어.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 역학이 발달한 게 언제냐면 이 당나라 때예요. 그 당나라 때 유명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기원 후 500년, 600년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라 때, 그러니까 500년, 600년에서 800년, 900년 요때 아니 뭐냐면은 이 미신이 발달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이 나서고 막 그러다 봤는데 근데 이 학문이 어렵단 말이야. 한참 춘추전국 시대 맞는데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간단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사주팔자를 다 따지지 말고 태어난 해, 띠. 요 띠만 갖고 어떤 연에 났느냐. 그래갖고 띠를 붙여요, 여기다가. 그 띠를 붙인 게 자축이며 여기다 띠를 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쥐띠는 어땠고, 용띠는 어땠고, 이런 띠 중심으로 보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새도 길거리에 가서 책에 있는 당사주라는 거야. 근데 사람의 운명은 이 네 개가 다 중요하지, 띠만 갖고 보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토종비결의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당사주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송나라 때 들어만 두세요. 송나라 때 이 주역을 잘 공자가 얘기한 주역을 현실 세계에 잘 풀이를 한 사람이 소광절, 소광소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사주 풀이를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사람들의 기록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다가 기록이 된 게 언제냐면은 그러다 명나라 때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조입니다. 명나라 때 이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과서에 다 써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만 보시면 돼.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애 자평서라는 거예요. 연애 자평서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오늘날 사주학의 바이블, 사주학의 고전 경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연애 자평서 그 원서를 내가 갖고 있지만은 이 연애 자평서라는 게 이 사람이 그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연애 자평서를 쓰면서 일반 대중들한테 사주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니까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90세까지 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2조 때 이제 이 서대승이만큼 주역을 연구하고 중국의 고전을 섭렵하고 서대승이를 비롯해서 그 이전의 많은 학자들의 원리를 체계화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사주를 잘 본 사람이 토종 이지암 선생이에요. 그 토종 이지암 선생이 쉽게 해서 2조 명종 때 사람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 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실존했고, 그런데 토종 이지암 선생도 이 연애자평서를 참 중요시하고 여기 있는 걸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지암 선생이 쓴 책이 토종비결이라는 책이야. 물론 비견서야. 그런데 원래 쓴 책의 3분의 2는 불질러 버리고 3분의 1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언제 어느 때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태해져. 에휴, 나는 이래저래 나는 거지팔자인데, 나는 이래저래 빨리 죽는다는데, 사람이 체면한단 말이야. 일을 안 하고.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3분의 1을 없앴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현재 남아있는 3분의 1이 있지만은 그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연령 비연령이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달은 좋고 한 달은 나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사주와 주역의 원리를 대중화시킨 거는 물론 토종 이지암 선생의 공헌도입니다. 그 뒤에 많은 걸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중국에서 명나라 때 이런 연애자평인데, 이 연애자평서라는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요,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걸 인용을 할 겁니다만은, 왜 이 사람이 연애자평서라냐면 이 자평이라는 뜻을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요, 이게 뭐냐면 물숫자예요. 그리고 평편하다는 거야. 우리가 쟁반에 물이 이렇게 평편히 있으면 이게 안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물이 싹 흘러내립니다. 흘러남은 물을 다시 되담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의 운명도 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평편하면 순탄한 거야. 근데 이렇게 다가 기울어지면은 기울어지면 재산도 탕진하고 병이 나고 처자가 죽고 최악의 경우 내가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륭화복이라는 게 이게 평편해서는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한 삶을 사는 데는 순탄한 삶을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순탄한 사주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연구한 거야. 그럼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어. 그러니까 뭐야? 무병장수하는 게 제일 좋은 사주야.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재산이 1,000억이 있는데 속된 얘기를 어떤 분한테 내가 당신 내일 1,000억 줄 테니까 내일 그 돈 받자마자 죽으면 줄게. 그때 그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자기 처자식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암만 1,000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그만이야. 옛말에도 죽은 정승은 산 개만도 못한 거야. 개는 살아있으면 감각이나 있지만 죽으면 끝인 거야. 천당인이 간다. 그거는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천당 갔다 와본 사람 있어?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속된 얘기로 위대한 성인 목사한테 당신 오늘 죽으면 천당 가니까 오늘 죽으세요. 그 사람 죽겠어요? 천당에 가보자는데 천당 가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종이 이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평편하게, 그래서 무병장, 그때 평균 수명이 25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사주가 좋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굴곡이 심한 것. 제가 옛날에 역학 강의를 하면서 옛날에 내가 동영상 강의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실수가 많고 또 그래서 그거를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5년 전인가 6년 전에 처음 찍을 때라 막 내용이 충실치가 않고 틀리게 설명을 한 것도 있고 솔직히 저도 당황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폐기시키고 이제 새로 지금 올릴 거지만은 그때 제가 그때도 그때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뭐냐면 노후 말로가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사주를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고급 실전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사주 내가 다 풀이할 거예요. 그런데 그 노후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굴곡이 심한 사람들은 노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서대승이라는 사람 얘기는 이렇게 노후도 굴곡이 없이 순탄하게 사는 건 어떤 게 이런 걸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여러분들도 이걸 갖다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들 또 손자들한테 애들한테 교육을 할 때 사주가 좋다는 건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사주가 좋은 것 아니에요. 일단은 건강해야 돼. 건강하고 장수하고 난 뒤에 돈이고 명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강조했던 학문이 사주학이고 그때부터 사주열이 싹 튼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원리를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거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코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 하는 걸 명심하세요. 그때 우리가 이 우주에서 지구의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연현상이 해와 달이 있어야 돼. 거기서 양과 음이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수야, 수. 그래서 이 자를 일본에다 놓은 거야. 동지가 들어있으면서도 이게 수야. 수. 응? 자연에 비유한다면 물이야. 그리고 이거는 양의 개념이야. 만물이 소생해. 만물이 소생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왜 만물이 소생하냐? 우리 인류가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털을 어디서 잡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축시대를 지나서 농경시대에서 제일 먼저 정착을 한 게 강가죠, 강가. 물이 있어야지 벼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이게 모든 근원의 일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양수야. 그리고 이게 쉽게 해서 여자 신체로 얘기하면 어른애를 낳아주는 자궁입니다. 그래서 자궁도 여자 자궁이 이렇게 쓰는 거야. 궁자에다 아들 자자에다. 쉽게 뭐야? 아들이 나오는 구멍이야. 내 이세가 태어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궁이야.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에요. 1번. 이렇게 해서 이제 12달 중에서 12월 달 계절 이걸 잊지 마세요. 천간은 하늘의 기야. 하늘의 기운인데 하늘의 기운을 기술한 건데 이걸 목화토금수.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게 목화토금수에 의존하니까 이때 제일 기본이 수야 물론.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땅을 지지고 있는데 12지지인데 자를 일본에 놓은 건 여기에 동지가 들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양수야. 만물의 근원이야. 만물을 소생시키는 근원이야. 그래서 자를 일본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정리를 하면은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만물의 근원은 수인데 일단 인간들이 살아갈 때 먹고 사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물가에서 곡식이 자라려면 뭐야? 곡식이 자란다는 게 나무의 개념이야. 그래서 목을 우선 순서적으로 목을 놓고 이게 천간으로서 오행을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행, 목, 화, 토, 금, 수를 놓고 여기서 양과 그러니까 양음. 한문을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왜 그렇게 씌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하면은 저절로 이제 알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은 이 한문이라는 글자가 상형 글자니까 쉽게 해서 뿌리에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린 거예요. 이게 목자야. 그리고 화는 불이 타오르는 모양이니까 불이 타오르는 모양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는 땅땅한 대지 위에서 곡식이 자라는 거니까 토. 그 다음에 금은 결실을 맺는 거야. 근데 이 결실을 맺는 건데 이게 쪼개는 의미. 이 대추나무, 밤나무가 이렇게 쪼개는 거기 때문에 갈라지는 글자 쓴 거야. 그 다음에 물은 개철이 실기에 내서 물이 줄줄 흐르잖아. 그래서 수. 이렇게 그 상형 문자라서 이제 처음에 글씨를 쓴 거고, 그래서 목화토 음수를 쓰고, 여기에 인간이 나무도 해가 있어야지 자라잖아요. 엽록소 작용에 의해서 해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뿌리의 기울이 물을 먹고 튼튼해져야 되니까 그 해가 지고 난 저녁 밤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낮에도 자라지만 사실은 언제 더 많이 커요. 애가 자고 일어나면 커지는 거죠. 잘 때 애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음, 양과 화도 태양열에 의한 양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달빛이라는 음화가 있고, 대지도 태양의 기운을 받는 양토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의 기운을 받는 음토가 있고, 금도 양금, 양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씨앗인 음금이 있고, 수도 잉태에 가는 양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잉태에 가는 과정을 그린 음수,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에 물이 꽉 차 있는 양수와 그 다음에 물이 모자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음수,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 놓고 그때 그 대요라는 사람이 오행에서 목화토음수 오행에서 양음을 하면서 여기다가 간목. 그래서 이 간목은 왜 이렇게 그렸냐 하면은 밭전자 여기다 대지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 간목. 그러면 대지에다가 뿌리를 박은 다음에, 대지에 뿌리를 바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봐요, 추운 봄에 싹이 올라올 때 이것을 이렇게 부비고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애를 쓰고 이렇게 비비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비비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을자, 새 을자지만 을자를 이렇게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기운을 받는 병화. 이 병자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이건 태양의 기운이에요. 여기 우리 대지에 우리 인간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니 태양이 비치면 태양이 나만 비쳐요? 모든 인류 전체에다가 태양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태양의 빛이 다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래서 병화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의 빛이 인류한테 비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땅을 파면은 여기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잖아. 근데 사실은 이 기운도 뭐예요? 우리가 밤에도 땅이 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낮에 그 기운을 땅 속에서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그러다가 땅을 파면 땅의 기운이 쑥 올라오잖아요. 그걸 그린 글자가 고물의 정자의 모형을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토는 대지, 무토. 이 무토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여기 광활한 태지가 있는데 이 글자가 이게 뭐냐면 창과야. 총칼. 오늘날 말하면 총칼. 이게 창이라는 뜻인데 창을 대지에서 괭이를 쓰라. 곡식을 가꾸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에서 곡식을 가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토, 양토로서 무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운 겨울이 되면 곡식을 저장해야 돼. 그래서 땅 속에다 저장을 해. 땅을 파는 거. 그래서 터기자를 이렇게 음토로서 찾았어요. 이렇게 10천간 하늘의 길을, 이게 10천간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오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천재적인
그때 5,000년 전에 이렇게 해서 한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문이 나오고 주역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주역의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한문을 만든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한문과 주역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주역이 한문이 나오고 주역이 나온 게 아니죠. 주역의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과 한문은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안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보면 이래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은 결실을 맺는 거야. 근데 결실을 맺으려면 모든 곡식이 이렇게 자라갖고 벌어지잖아. 그 벌어지는 모양을 그린 게 이게 경자야. 그래서 한문에서 이 글자가 새로경자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야. 새로경자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을 먹으면 씨앗이 있어. 그 씨앗이 매울 심자야. 씨앗. 그래서 은금을 찾고, 수는 어머니가 뱃속에서 애가 잉태되시지 땅속에 물을 꽉 차고 있는 임수와, 그 다음에 물이 모자르면은 하늘에서, 여기 하늘 쳤냐, 하늘에서 해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듯이 위가 천장이 갈라져 갖고 비가 쏟아져야 돼. 그래서 계술, 이거 음수야. 그래서 옛날 고수에는 이 음수가 비우자고 옛날엔 비우자를 안 쓰고 계수가 비우자예요. 그러니까 계라는 글자 자체가 하늘에서 비가 오는 뜻이야. 비우자하고 계수. 그러니까 한문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게, 이 글자 안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봐. 뭐가 들어가 있어? 하늘이 뚫릴 거야. 하늘 천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천간을, 그래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갖다가 양음, 이렇게 해서 10가지 십진법을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10가지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이런 십천간의 글자를 찾아요. 그 다음에 지지인데, 이 지지는 12지지야. 근데 이걸 왜 12지지냐면 이걸 반드시 역학을 처음 배울 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12지지는 반드시 뭘 갖고 한 거다? 1년 12달. 12달이라는 건 뭐야? 계절의 감각이야. 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12지지는 잊지 마세요. 12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감각을 갖고 만든 거다. 1년 12달이라는 게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의미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지는 이거는 계절의 의미고 12월인데 12달인데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의미를 내포해서 만든 거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둘러싸이는 달이 돌아가면서 또 지구가 이 태양계를 돌면서 어떻게 해요? 1년 12달이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처음 배울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봐요. 이 12지지는 꼭 아세요. 12지지는 계절의 감각. 1년 12달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나라들이 있죠. 적도지방. 적도지방은 뭐야? 항상 덥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 계절의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적도지방인 더운 지방에는 사지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주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국.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 그 황하나 양자강 지역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쉽게 얘기하면 이 강동 이남, 삼국지에도 나오지만 강동 이남,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상해다 이런 데는 거기는 문명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추성국 시대고 뭐 삼국 시대고 이 당나라까지만 해도 그런 남쪽 지역은 미개 지역이야. 문화의 중심지는 뭐예요? 지금 뭐 북경을 비롯해서 그 주변 중원, 중국이 얘기하는 중원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중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얘기하는 중원이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듯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계절의 감각을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2지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주를 배우지만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양의 세계는 사주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이 사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틀린데 대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런데 미국도 물론 더운 쪽은 덥지만은 예를 들어서 워싱턴이다, 뉴욕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런던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봄, 여름, 가을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동양의 사주 원리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의 주역을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주 원리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또 주역이라는 자체가 이 사계절을 기준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것만 들어도 역학이 절대 미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계절 갖고 12지지를 만들어요. 12지지를 맺는데 자, 요거처럼 잘 봐요. 여길 봐요. 여기 지금 우주 안에 이게 해가 있고 여기 지금 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해를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요 각도 15도에 따라서 15도씩 이 온도, 지구의 온도 기운이 바뀌어. 그래갖고 맺는 게 24절기라고 그랬죠. 360도를 15로 나누면 24절기예요. 그래갖고 15도씩 그러면 30도야. 30도 바뀔 때마다 한 달이 변해. 이렇게 해서 한 달의 기운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양력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감각을 맞췄는데 이때 대요라는 사람이 창일이라는 사람과 같이 뭘 연구했냐면은 10천간에다가 야, 천간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오행, 목화토금수가 있다면은 이 12지지도 이 목화토금수처럼 분류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은 잘 봐요. 봄, 처음에 30도가 돌아올 때 따뜻하다. 여기가 처음 봄이다. 그러면 봄을 알리는 게 언제냐? 봄을 알리는 게 1월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월. 목인데 양목, 음목. 그래서 요게 1월, 첫 시작하는 거 1월. 그 다음에 2월을 묘월. 이렇게 인월과 묘월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지에서 요 인월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자는 어떻게 해서 그렸습니까? 5,000년 전에 대호가 한문을 맺을 때 인자는 어떻게 그렸냐면 어른애를 걸음마할 때 손을 맞잡는 모양을 보고 그린 거야. 이때 애가 서야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서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커가는 거야. 그게 2월이야. 묘자야. 이 묘는 창문을 이렇게 열어 젖히는 모양을 보고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양목, 이거를 음목이라고 그러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지구의 온도가 여기가 1월이야. 1월. 그 다음에 2월이 있어. 그 다음에 3월이 있어. 3월이 있고 4월이 있고 만약에 해가 돌아가는 대로 더워지니까 5월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이 있고 7월이 있고 8월이 있고 9월이 있고 10월이 있고 11월이 있다고 칩시다. 해가 그 해가 처음 동지를 지나서 동지가 11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지를 지나서 따뜻해지면서 1월이 된 거다. 1월. 여기서 1월이 되면은 뭐야? 따뜻해지면 만물이 곡식이 싹이 트고 커지는 거야. 그 만물이 곡식이 트고 싹 트니까
1월이고 2월. 그때 요 3월을 잘 봐. 이 3월을 보면요. 3월은 4월이 되면은 이때부터 따뜻해져. 이 4월이 되면은 이게 화의 기운이야. 양화인데 그다음에 음화가 있는데 이 4월은 뱀이 나오는 달이야. 그래서 뱀 사자를 그렸어. 뱀이 나와야 따뜻해져. 근데 더 따뜻해지면 그다음에는 뭐냐면 옛날에는 물론 겨울에도 사냥을 했지만은 5월에 만물이 야산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많은 사냥을 하러 다녔어. 그래서 이 화살이 필요했어. 그 화살촉 모양을 가지고 만든 게 오화야. 화살촉 모양을 갖고 만든 거야. 이거는 4월이고 이거는 5월인데 왜 이거는 음화라고 그러고 이건 왜 양화라고 그랬냐면은 4월보다는 5월이 더 덥거든요. 여름이 되거든. 그래서 4월부터 여름이 되고 5월이 되면 더 더워. 여기 좀 잘못 표시했네요. 1, 2, 3, 4, 5, 3, 4,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11, 1, 2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래요. 1, 2 그러니까 1월이 되면은 해가 따뜻해지는 거야. 1. 그러면은 여기서 따뜻해지고 2월이 되면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제 4월로 여름이 되는데 이때가 5월보단 덜 더우니까 아직 기운이 뜨겁지가 덜하니까 음화로 하고 이건 아주 더우니까 양화로 한 거예요. 4월보다는 물론 이게 그 달을 기준한 음력이 기준이에요. 음력으로 봤을 때 4월보다는 5월이 더 덥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일 더운 게 언제예요? 음력 6월이죠. 음력으로 6월이 제일 더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5월이 제일 덥고 그런데 요 3월이라는 거는요. 3월을 잘 보면 요게 이거 봐요. 이거는 12지지는 달을 기준하고 계절의 감각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1월, 2월 요게 봄이야. 봄. 여기가 봄이야. 봄이고 이거는 더운 여름이야. 4, 5월은 여름이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뭘 알았냐면은 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 즉 왜 그래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거를 환절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아주 이게 더웠다가 벼랑 아래 찬바람 불었다 소나기 왔다가 아주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환절기라고 그러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가 있어요. 그게 3월이다. 요 3월이 바로 요게 환절기다. 그래서 이 환절기를 토로 놨어요. 토인데 이 토에는 양토와 음토가 있다. 근데 이 양토에 이 3월이 이걸 진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조개비 모양을 보고 그린 건데 진월. 요거를 3월이라고 그러죠. 음력 3월. 그래서 이 3월을 양토로 놨어요. 그 다음에 4월이 이제 음하고 여기 시중에 책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음이고 이걸 양으로 된 건데 아니에요. 사화가 음하고 5월이 더우니까 이게 양화입니다. 그 다음에 양토, 여기 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놓는데 금을 놓는데 양금과 음금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를 놓고 여기도 이제 양수와 음수를 놓는데 잘 봐요. 이걸 봐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 4월에서 5월이 더워요. 덥고 이제 7월이 되면 이게 가을이 돼. 가을로 넘어갑니다.
7, 8월이 가을이 넘어가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걸 6월인데 이걸 미월이라고 그러는데 요 미자는 어떻게 해서 그린 거냐면은 4월에 꽃이 피죠. 4월에 꽃이 폈다가 시들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열매가 만들어지잖아. 그 열매가 만들어지면은 벼도 열매가 나면 여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 그죠? 그렇잖아. 이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걸 그린 모형이 미자예요. 그래서 이때 결실이 맺는구나. 그래서 결실을 맺어지면 이제 가을로 가는 건데 여름에서 가을 가기 전에 요게 또 환절기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환절기가 있다. 그거를 미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음토로 놓자. 음토. 미토인데 이거는 6월을 얘기하는데 환절기예요. 환절기. 이건 다 환절기예요. 환절기인데 사계절에서 환절기인데 이거를 미토로 놓자. 그래서 이걸 음토로 놨어요. 그 다음에 신월이 되면은 이때부터 가을이야.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신자를 왜 이렇게 그렸냐면 갈라지는 거야. 곡식이 익어서 여분에서 밤이 쪽쪽 벌어지듯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한문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거는 쪼갠다는 뜻입니다. 다. 그리고 이거는 이 유자는 뭐냐면은 이게 그릇 모양. 그릇에다가 곡식을 담잖아요. 그리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이라는 게 참고로 얘기를 하나 하면은요. 이게 이 유라는 글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곡식에다가 그릇을 담는 거야. 어?